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주말이 지나도 코로나19 재확산의 기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 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연장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지속되게 되었고 많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에 의료계의 파업과 갈등은 정부의 허술한 정책 비판과는 거리가 먼 애먼 국민 건강의 피해와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의료계 지도부는 강경한데요. 오늘 첫 인터뷰에서는 개원의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석 원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은 한 3명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아는 지식은 1년에 독감 환자로 2만 5천 명, 폐질환으로 2만 5천 명 정도 돌아갑니다. 이거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과 교회를 이간할 것이 아니라 화합해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진 기독교계 지도부의 발언이 오히려 민심과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부릅니다. 부산의 교계 대표는 300명 정도 사망한 일이 별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8.15 광화문 집회를 장로연합회라는 곳에서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체와 문제점, 오늘 변상욱의 눈 시간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두 번째 날입니다. 수도권의 주민들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끼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짧고 굵게 확실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럴 바에는 3단계가 문 닫는 게 나아요. 문 열어도 손님 하나도 없고 임금도 안 나오고 전기세도 안 나오는데.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손님이 거의 마비돼 요즘도 힘들거든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오늘 온갖문제연구소에서는 최종적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엄격한 2.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여론과 보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들어갔고요. 전공의들은 두 차례 표결 끝에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번 진료 거부엔 전공의 전임의뿐만 아니라 개원의들도 동참하고 있죠. 후배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연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입니다. 예, 선생님 현재 서울에서 산부인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네네. 진료 거부 상태는 어떻습니까? 파업 계속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26일에서 28일까지 파업을 했었고요. 예. 지금은 정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시 정상 진료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저희가 파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예. 1단계는 14일 날 했고 이번에 2단계였고요. 예. 다음에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3단계 파업은 9월 7일 정도에서 무기한하자는 지금 제안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만일 의협 지도부나 개원위에서 다들 또 전공의들이 전면적 파업에 들어가면 같이 하시는 거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에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번 파업에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이 정확하게 공청회나 토론을 거쳐서 나온 발표들이 아닙니다. 예.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OECD 자료를 제공했지만 예. 저희들이 충분히 반박을 했고요. 이것은 막 밀어붙여서 되는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예. 결국은 국민의 세금 낭비하고 또 우리가 100년의 지금 잘 되어 있는 의료 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료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랄지 산하무대랄지 이런 것들이 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 전투하듯이 밀어붙여도 될 정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관계 부처에서 이야기하기도 뭐 의사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스스로가 이야기한 거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인데 일단 그 의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뭐 수가가 낮고 뭐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렇다면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좋은 건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했을 때 일단 그 하나만 살펴보죠. 어떤 점이 가장 큰 반대 원인으로 삼으신 것인지.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필수 의료랄지 이런 뭐 공공적인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의사는 남아 봅니다. 예. 의사가 부족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전국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뭐 진료받기가 힘드십니까? 일단 정부는 우리나라는 OECD 얘기를 하더라고요. OECD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리고 예. OECD 데이터를 단순 비교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예. OECD는 수가나 국가 재정 투입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냥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환자를 개원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과도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과 비교하면 의사들의 어떤 그 봉사랄지 또 아니면 그 활동해야 되는 그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OECD하고 숫자 비교해서 OECD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 논리도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한 숫자를 늘려야 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정책 철회를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왜 코로나19의 심각한 사태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예. 의협하고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바로 철회하시고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토론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실시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 논리와 정부의 논리가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면 결국은 논리 싸움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의사도 받아들여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밀어붙이는 정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 수는 일단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지금은 현재 남아도는 필수 의료 저희 산부인과거든요, 제가. 예. 산부인과 숫자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 전문의 배출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폐업이 개원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산부인과나 외과 같은 필수 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필수 의료 담당 의사를 늘린다는 명분은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술이나 분만으로 지방에서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사를 마냥 늘린다면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수가 네네.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씀 주셨고 다만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네. 지방의 의사 수가 너무 모자라니까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뭐 10년 정도 지방에 의무적으로 근무시키겠다 이런 방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방의 필수 의료로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방 의료 필수 의료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과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가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그분들이 근무할 그런 여러 가지 재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방에 그분들이 근무할 자리를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만들겠다. 그러면 10년 이후에 그분들은 또 어디로 갈 겁니까? 예. 지방에는 그 저출산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숫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가 부족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병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선생님들이 환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의료의 그 의사 증원이나 의대를 신설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예. 이거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이나 뭘 이렇게 제시를 한 다음에 저희들을 설득을 해야지 단순히 숫자 비교를 해서 늘려야 된다.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저희가 인터뷰했던 충남 아산 현대병원의 박현서 원장은 지역 의사 제도를 10년은 너무 짧고 20년, 30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주장은 아마 예. 병원의 입장을 운영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종합병원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병원에 있을 여러 가지 근무할 여건이 맞지 예.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의사 수에서 조금 싼 저임금으로 의사를 쉽게 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착각이죠. 예. 의사가 고용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생각할 때 그 신분의 불안정입니다.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요? 네네. 일반 병원들이죠. 제가 말한 종합병원이 아니고 예. 그 아까 말한 아산병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근무할 때는 전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장님께서 아니면 이사장님께서 나가라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계약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신분을 계속 보장하는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아마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만큼만 의사들이. 또 하나 수가가 지금 평균 이하의 수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미 다 알려진 바고요. 그러면 정상 수가를 맞춰서 그분들을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근무를 시킨다면 어느 의사가 취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조건들이 안 갖춰지기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것인데 의사 증원만 늘어나면 취직할 것이다. 이건 정말 오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의사 정원 늘리면서 그 지역 의사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아까 말한 지금도 의사가 필수 의료 의사들이 전부 자기 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산부인과를 할지 외과를 할지 이렇게 자기 과를 진료하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 대책부터 먼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남아도 울고 있는 필수 의료 전문의들이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의사가 지방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현재 의사의 어떤 숫자의 개념이 정확히 잡힐 것입니다. 예, 회장님 아까 저하고 말씀한 도중에 일단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19 사태 끝나면은 다시 논의하고 뭐 토론하고 논쟁하고 정책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국회에서 한정혜 보건복지위원장부터 해서 중재안을 냈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대한전공의협의회하고 면담을 해서 일단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책 추진은 중단하고 그리고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런 협의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또 전공의협의회에서 이거를 대전협의죠. 대전협의회에서 거부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협의안이 예. 코로나 안정화라는 게 예. 코로나 안정화가 그러면 뭐 한 명 생기면 안정합니까? 아니면 10명이면 안정합니까? 예.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명확한 그 문구를 좀 만들어달라는 게 전공의협의회 입장일 것입니다. 예.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코로나가 시급한데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그러면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겠다? 의사를 증언을 논하고 있는 자리에서 의사 면허를 취소해서 의사를 없애버리겠다는 게 예. 정말 그 발상이 너무도 황당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 문구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게 입장이니까 전공의협의회에서 주신 문구 중에서 중단이냐 철회냐고요. 예. 그리고 원점 재검토냐 아니면 재논이냐 예. 이런 문구의 차이였거든요. 예. 그 문구가 왜 이 협의가 안 되는지 합의가 안 되는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일단 철회 그 다음에 원전 네네. 재검토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그게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약속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예. 그냥 괜히 안정화라는 좀 머리 두리뭉실한 문구로 인해서 뭐 환자가 100명 이하면 바로 또 다시 정책을 추진할 겁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문구로 합의서를 만들어주면 아마 전공의들은 금방 병원으로 다시 복귀할 겁니다. 전공의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가 힘든 상황에서 나온 이유는 충분히 그분들의 얘기에 귀를 좀 기울여서 정부에서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정책 철회, 원전 재검토 이런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 보고 두 손 다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문구 다음에 예. 의료계와 또 아니면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서 정책 추진을 하자는 게 그 마지막 문구에 저는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상태에서는 모든 정부나 의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 집중할 인력을 이런 식으로 혼란에 빠뜨려서 오히려 국민들 건강권 위해를 가한다는 거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의사들도 국민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아까 제가 뭐 여론조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국민 여론은 의사단체 좀 비판적인 것 같고요. 간호사단체에서도 비판 입장을 냈고 환자단체도 비판 입장을 냈고 오늘은 생각이 다른 의대생 모임이라는 곳에 비판 입장을 냈고 이렇게 되면
그 파업의 동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여론은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과거에 뭐 2000년대 의학번호 투쟁 과는 달리 지금은 젊은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부 뭐 여론전을 해서 이 여론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 정책은 받아줘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원칙이라는 게 무슨 국가 정책을 만들 때는 의료 백년을 생각하면서 전문가 단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의대를 만들거나 의대 신설을 하는데 보통 3천억 원 이상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병원을 유지하는데 또 의대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결국 국민들 피해로 갈 것인데 이런 여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집단 이기주의랄지 예. 이런 걸로 매도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이기주의 또 의사정원 확대 반대하는 것은 결국은 밥그릇 싸움 이런 지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정책이 잘못된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결국은 국가적으로 의료의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이죠. 아까 뭐 철회 원전 재검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회장님이 생각하실 때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강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해법은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전공의 협의회에서 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문구의 어떤 정확성인데요. 글쎄 정부가 우리가 그 의사 단체에서 결국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거나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면 정말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철회 문구랄지 뭐 전면 재논의 뭐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논의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고 논의해서 다시 만들어내면 그 의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개원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깊은 호흡으로 이슈를 꿰뚫는 코너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라디오 시사의 눈을 크게 뜬 시간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YTN 방송사 주변에도 확진자 소식이 들려서 방송국이 뭐 하루 동안 셧아웃되는 일도 있었는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주말 동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밖에 나가지 말라니까 예. 미리 빵도 사고 커피도 사가지고 집에서 콕 박혀서 예, 주말을 뭐 그대로 보냈고 집 바깥으로 딱 한 번 나간 것 같으네. 딱 한 번. 예. 뭐 우선은 뭐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저희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나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덜한데 예. 자영업자들이 큰일입니다. 네. 계속 나오는 통계들을 봐도 일단 줄어드는 숫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가 훨씬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타격은 항상 아래쪽 또는 가난한 쪽, 힘없는 쪽에서 더 크게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정부도 그걸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3단계로 가기가 참 난감한 거죠. 예. 지금만 해도 비정규직이라든가 프리랜서직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힘없는 자영업자들이 더 고생하는데 예. 3단계로 확 뛰었을 경우 뭐 경제적으로 받는 타격은 대단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도 지금 남아있는 방역의 힘은 시민하고 마스크밖에 없다. 근데 뭐 방역본부가 있지 않냐 그런데 방역본부는 걸린 사람들에 대한 뭐 진단과 치료 뭐 이런 거에 관한 거지 퍼지지 않게 하는 거는 뭐 국민이 해야죠.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자,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측이 박능우 장관을 고소하겠다.
그리고 언론사는 YTN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YTN 중에서도 사랑제일교와 정강 목사를 가장 비판한 쪽이 변상욱 앵커 아닙니까? 아니 전 뭐 별로 안 그렇습니다. 고소장 날아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신천지 때도 고소장이 날아오는데 안 날아왔고 예. 사실은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고 또 나름대로 분석에 의해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견해와 주장을 얘기한 거는 언론사가 해야 될 작업이니까. 근데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사랑제일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잘 제시한 데를 더 공격하시는 것 같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우선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발이 큰데 지난주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장이 비대면이라는 예배는 성경에 없다. 예배 자체가 대면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도를 대면함으로써 예배가 된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3명밖에 더 되느냐. 다른 질병으로 1년에 훨씬 많이 사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곁들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책에는 교회란 단어도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그렇죠.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는 뭐 장로교, 감리교라는 단어 자체도 성경책에는 없고요. 성경책에는 성가대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찬송가라는 단어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뭐 없다고 따지면은 그런 그러니까 그게 그 기독교 근본주의의 가장 어떤 문제점이에요. 성경책에 나오는 딱 한마디. 예. 예를 들면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먹을 걸 갖고 와서 굶주린 사람들을 돕고 이러느라고 모이라는 얘기일 예. 수도 있는 건데 모이기를 힘쓰라는 교회 참석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건 성경책에 위배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 가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그 배경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여성들이 더 신앙적인 열정에 불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름대로 어떤 모임에 가서 또 찾아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여성들에게 여성들이요 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오늘날에 와서는 20세기건 21세기건 여자는 말이야 어디 나가서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문자에 아주 충실하게 좁게. 그래서 신천지 때 14만 4천 명이 또 그렇게 나온 거고. 그렇죠. 예. 또 뭐 대형교회 목사 같은 경우 설교하면서 생리대를 차는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된다. 그 소위 말하는 여성들을 목사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도 지금 말씀한 자의적으로. 그렇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여러 그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살피지 않고 딱 그 한 줄을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자영업자들이 힘든 점도 또 사회적 약자들의 힘든 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200명, 300명, 400명까지 오는 데는 교회발 확산이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서는 그래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하겠다는 거니까 좀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경기 기독교 총연합회, 그다음에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이 세 곳에서 비대면 예배는 있을 수 없다. 대면 예배로 간다. 뭐 정부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밀고 가겠다. 이제 9월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성명이 나왔고. 근데 문제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경기 기독교 총연합회에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하자고 했냐. 내가 언제 그런 성명을 내자 그랬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조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각 지역을 세분화해서 거기 있는 교회들을 다 모은 거를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합니다. 과천 같으면 과천 기독교 총연합회, 과기총. 부천시 같으면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부기총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잘 보시면요. 요 광고거든요. 예. 네. 이게 어디 거였죠 지금? 뉴스엔조이.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광고입니다. 정부는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단법인 기독교 총연합회,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돼 있죠. 예. 거기에서 나온 성명 같이 보이지만 그 옆에를 또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안 보이세요? 보여서 안 보여요? 예.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31개 시군 연합회장 일동. 그러니까 총연합회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낸 성명서가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연합회장님들이
내신 거예요. 예.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하죠. 자세히 보면 다 보이는데 총연합회가 낸 거면 총연합회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 살짝 조그만 글씨로 31개 시군 연합회장님들 일동. 그리고 취재를 한 기사가 마침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러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내가 언제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를 해줬냐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다. 그리고 자기네가 얘기한 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성명서 한 번 내기 참 어렵다. 신문 인쇄 전까지 신문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방해한 목사들이 있어 가슴이 아팠다. 이 광고를 실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내부에서 전혀 동의가 안 되고 전화로 몇몇이서 야 우리도 내야 될 거 아니야. 부산도 냈어 하면서 몇몇 분이 낸 거죠. 예. 물론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회장님들이겠죠. 지역에. 예. 전체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아마 한국교회 개혁을 애써온 기독교 단체들이 연대 성명서가 발표됐죠. 예, 개신교 단체 사주의 성명서. 그래가지고 함께한 단체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한 것은 전광훈 목사를 비호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전광훈을 빨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대면 예배를 즉각 중단하고 이런 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 전체의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지금 천안 안서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안내문을 붙이셨던데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면 예배 하지 말자 이렇게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죠. 사실. 근데 정말 웃기는 것은 자기 교회는 어느 시 어느 동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없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끌고 오고 싶어가지고 방송 시간을 돈을 주고 산다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항상 했어요. 심지어는 위성 중계방송 시간을 사가지고 위성을 통해서 하기도 했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했어요. 비디오 테이프로 자기 설교를 녹화해갖고 시골에다 쫙 돌린 다음에 당신네 자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설교부터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보고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무슨 교회의 어느 지역 교회. 코로나19 전에도 비대면 많이 했었네요. 비대면으로 해갖고 자기네 교회를 키워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싫다고 그러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교회개혁 실천연대 남호성 목사가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결국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을 하게 되면 결론은 그렇게 내주셨거든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교 죄송합니다. 남의 종교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불교 같은 경우는 매주 몇 개의 정해진 헌금을 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4월 주팔 석탄일 때쯤에 또는 뭐 큰 불사가 있어서 이런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기와장 한 장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모았다가 크게 나눠서 몇 번에 내는 스타일이고 근데 개신교는 안 그렇거든요. 개신교는 그때 가서 계속 헌금도 하고 헌금 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도 해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런 걸로 시스템의 한 축이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뭐 물론 아픔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알아서 우리가 그동안 헌금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생겼다면 그것을 또 보완하고 마저 채우는 그런 건 후에 할 일이죠. 근데 지금 혹시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하면서 코로나19가 번지더라도 교회로 와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주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자꾸 떠미신다면 잘못이죠. 자, 교회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광화문 집회가 열리기 전에 서울 세문안교회 신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가 보도됐는데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였다래요. 그런데 발신인이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소속이었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대장연이군요. 이거 뭐 주요 일간지에 지명 광고도 실었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대장령이라는 단체가
조직적으로 보수 성향 정치 집회를 키웠다, 뭐 독려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분명히 독려는 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광고에 있잖아요. 대한민국 30만 장로들이 일어섰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보네포 히틀러 당시에 보네포 순교 목사의 이제 규절을 한 규절 딱 내놨고 아무튼 100주년 기념관 대광당에서 뭐도 하고 문재인 탄핵 8.15 국민 총궐기대회를 우리가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대회장에는 김경재 총재라고 하는 보수 우익 정치인, 국민혁명의장의 전광훈 목사, 불교 대표도 한 사람 있고 천주교 대표도 한 사람 있고 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전체 장로들 또는 목사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미 뭉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기총, 과천 같은 과기총 또는 충남 같으면 충기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데 이 전국적인 조직을 언제 이렇게 조직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조직의 시작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사학법 반대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는 개신교 교단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개신교 목사들이나 개신교 재단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재단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이사수를 가족들이 해먹지 말고 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머리 삭발하고 십자가를 질질 끌고 행진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그 다음이 이제 반 이슬람 투쟁, 반 동성애 투쟁, 그 다음에 종북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면서 종북 좌파 퇴진 투쟁 해갖고서 그 투쟁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전국에는 이미 보수 우파라고 흔히 규정 지을 수 있는 기독교인들로 된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목만 바꿔가지고 요번에는 대통령 탄핵 8.15 국민 총궐기 대회 조직, 요번에는 구국기도회 조직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운영하는 거죠. 결국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럼요. 거기 보면은 결사저지, 낮은 단계의 남북 연방제 헌법 파괴 반대, 안보 해체 반대, 부동산 경제 파탄 반대, 종북 굴종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교회 탄압 반대, 부정선거 탄핵 이런 거 벌써 정치적인 이슈만 잔뜩 적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과거 시대도 아니고 재정일치 사회도 아닌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질까? 사실은 얘기하면 좀 깁니다만은 한국교회가 크게 갑자기 교인들이 교회에 넘쳐나면서 부흥할 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농촌에서 못 살아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빈민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몰렸다면 80년대 후반과 90년대로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띱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웰빙 우파라고 합니다. 웰빙 우파. 왜냐하면 IMF를 겪어보니까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먹고 살 만한 가게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위기가 오면.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름대로 자산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직장이 뚜렷하고 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거기에 적당한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해서 끌어들인 교회들이 새롭게 큽니다. 그때 거기로 몰려든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웰빙 우파 또는 주체적인 떠돌이 신자들. 왜냐하면 신학대학의 수준이 일반 대학 수준보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목사들의 지적인 역량이 이제 대학 교수인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많이 계시고 미국 유학 갔다 온 교인들도 많은데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답답해서 듣지도 못하겠고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품어안는 몇 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들에 몰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웰빙 우파라고 하는데 그 웰빙 우파들은 이제 목사님이 이리로 가 저리로 가 하면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건 전광훈 목사의 교회 신도들은 좀 그래도 이 큰 교회의 웰빙 우파 신도들 특히 장로들은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사업을 벌이면서 영역을 키워가죠.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장로단으로 이제 뭉친 거죠. 맨 처음에 뭉친 교회가 기억나세요?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온누리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서 큰 교회입니다. 예. 웰빙 우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뭔가 약간 깊이도 있고 세련되고 그런 것들을 던져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양 또는 그 사람들의 지적인 어떤 결핍을 채워주죠. 그 온누리 애국장로회에 그 유명한 보수 우파 장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새로운 형태들이 어떤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걸 확대시켜가지고 대한 장로연합회가 나오는 거죠. 92년 대선, 2007년 대선 때 보수 교회에서 반드시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김영삼 후보,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잖아, 그렇죠. 공개적으로. 그거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네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난한 농촌에서 서울에 와서 직장 구해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게 된 중산층이 이제 겨우 된 사람들의 머리와 행동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미 강남을 터전으로 해서 웬만큼 소양을 갖추고 있고 전문직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뭉치고 그러면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데 대단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그때 작용하는 게 미국에서 비롯된 신사도주의 물결입니다. 세상을 7개로 영역을 구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등등 이것들을 다 기독교의 발 아래 두고 새로운 기독교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운동을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아까 우리가 그 교회 또 개신교를 좀 또 목사들 비판을 좀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 이미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개신교뿐만이 아니고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를 다 한꺼번에 조사를 했는데 불교 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고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역시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개신교 신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부정적 단어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개신교에 위기가 오지 않았냐. 또 지금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만일 앞으로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냐고 했을 때 불교가 1등, 개신교가 꼴찌, 천주교가 2등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로 개신교가 조금 지금의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미 위기에 처해서 굴러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 그 밑에다가 굴러떨어지는 밑에다가 또 험한 돌을 깔아놓은 셈이 된 거죠.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면. 불교는 물론 특징적으로는 불교도 제가 신도들이 불교계를 향해서 도대체 종단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 부패했다 이렇게 많았죠. 비판도 많았는데 불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반사회적인 반국가적인 어떤 행태를 보일 만큼 모이지를 않아요. 다 개별적으로 가서 위안을 얻거나 자기 스스로 성찰해 가면서 하는 그쪽이 이제 많이 발전해 있고 가톨릭은 위에서 상황 파악을 해서 전달하면 그 지침이 먹히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개신교는 종교적인 열광이 너무 강한데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는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뭐 중구난방인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아닌 건 아니죠. 우리는 대면 예배 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 방역을 도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랄까요. 산불이 난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구루터기처럼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 좀 움직여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싹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개신교는 또 새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마구 나가는 이 행태로는 다시 일어서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방역 제대로 지키고 정부 방역 정책 협조하고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도 비판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많이 계세요. 근데 교회의 제일 문제는 비판 자체를 허용을 안 했거든요. 교인들이 목사를 비판하거나 교회 체제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을 갉아먹는 인본주의 행태라고 그러면서 병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비판 능력을 상실한 것도
지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남호성 목사도 그런 행동들을 향해서 우상숭배한다 뭐 이렇게 비판했었던데 어쨌든 그 개인의 만족도는 또 개신교가 제일 높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런 점을 좀 살펴보면서 긍정적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회복하는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도 한번 스스로 마련해봤습니다. 네, 그 희망은 언제나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 온갖문제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대타로 들어와서 고정 개찬 MC 장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예. 계속 이 수식어를 듣다 보니까 월요일 이 시간이 최고 컨디션이에요. 오늘 몇 개 하고 오셨습니까? 겨우 9개. 겨우. 이게 9개째입니까? 컨디션 좋아. 이게 9개째. 하나 남아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의 컨디션이시겠네요. 아, 그렇죠. 네. 김기태 변호사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그 장모님께서 그 서울하고 수도권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창궐 해가지고 덕산에 한 2주 동안 계셨는데 너무 이제 저희 애들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충남 덕산 처갓집에 내려갔다가 아이들이 집콕하고 있다가 제가 오늘 이 방송 출연 못할 뻔했습니다. 지갑을 처갓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제가 다시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정말요? 네, 지갑까지로. 신분증이 거기에 있으니까. 덕산이 그렇게 가까워요? 제가 5시간 운전했습니다. 아니 뭐 너무 힘듭니다. 택배를 보내달라 하시지 그랬어요. 또 오늘 또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또 올라오셨어요. 또 월요일 날인데. 그래가지고 덕산은 본가고. 처가? 네, 처가. 그래서 장모님이 애들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오늘 또 치과 치료라고 해서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제가 아니요. 길이 엇갈렸군요. 알겠습니다. 네, 길이 엇갈렸습니다. 별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고생했다. 고생했다. 예. MC가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네, 아니 저는 그냥 김기태 변호사님 계속 저런 그 사사로운 얘기 하시길래 2주차잖아요. 저런 얘기도 해도 되는 방송인가 싶어서 이제 슬슬 공격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내가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아니 그게 충격적 구상합법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충격적 구상합법이라 그래서 매번 이 시간 만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MC 장원 씨는 뭐 본인이 요즘에 사업도 하고 있고 방송도 많아지고 끝나면은 뭐 뒤풀이도 있고 이럴 텐데 이제 준 3단계 때문에 사람도 만나기도 어렵고 술도 한잔하기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 끝나면 바로 귀가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일이 끝나면 만나던 사람이 또 여기 계신 이동영 진행자인데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준 3단계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역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힘들죠.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뭐랄까요. 우선 저는 이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만나뵈는 자영업자가 택시기사님이에요. 그렇죠. 기사님들도 힘들죠. 기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단거리를 주로 타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 개 방송을 하는데 저 여의도 K본부에서 뭐 상암동 M본부 뭐 이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말 거리가 몇 킬로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오래 기다렸어. 근데 손님이 하나 겨우 와서 탔는데 여의도에서 상암동 가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한숨 푹 쉬시는 게 느껴지니까 그게 미안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때 같으면 아니 언짢게 왜 그러시지? 이렇게 손님이 화도 내고 그러는데 이게 죄 짓는 기분이고 막 멀리 가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 기사님 강릉에 가주세요.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리고 요즘에 너무 일거리가 없어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본인의 직업을 갖고 있고. 투잡, 쓰리잡. 그래서 대리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대리운전도 콜이 없다고. 근데 사람이 있어야 손님이 뭐 바글바글 해야 그게 신이 나는 거죠. 네. 그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 중에 있길래 제가 전화 인터뷰를 좀 부탁드려 보려고 이태원의 또 대표 자영업자이신 홍석천 씨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인터뷰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어제
마지막 가게 하나를 정리했답니다. 많이 하실 때 7, 8개까지 병원에서 운영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가게를 어제 정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차마 거기다가 전화 인터뷰를 부탁하기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전에는 건물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월세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렇죠. 직원들 월급 주는 문제도 있고 고정비용이 늘 나가는데 들어가니까. 손님은 없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어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한 달 안 하다가 정말 거리두기가 가능한 식당에서 좀 아이들 고기를 먹어야겠다 그러고 단골집에 갔는데 잘 되는 식당이거든요. 저녁 6시에. 야, 그 넓은 식당에 우리 3명이 이렇게 고기 먹고 왔어요. 그것도 9시에는 나와야 되니까. 9시에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끝. 그런데 뭐 9시고 뭐고 그 종업원 분이 이렇게 카드 결제해 주면서 여기 출근하기가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손님을 못 봤는데 어쨌든 또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 그 밑에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연줄 지금 정말 못할 맛이에요. 지난 주말에 저희가 그 밖에서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개그맨 강성범 씨 집에 초대받아서 가서 술 한잔 했거든요. 근데 강성범 씨 아내분이 자영업을 해요. 네, 식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오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3만 원 매출을 했다고. 하루 매출 3만 원. 식당이. 그럼 어떡합니까? 전기세도 안 나옵니다. 큰일이에요. 그렇죠. 걱정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함께 잡는다는 기조로 수도권에서 2.5단계 강화된 거리두기에 돌입했는데 2.5단계 거리두기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 어쨌든 좀 많이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MC 장원 씨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지난주보다는. 네, 맞습니다. 오후 2시 발표에 의하면 248명으로 주말 동안 확진자 수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동안은 항상 검사 숫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 여파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고요. 이 주중 이제 월요일 이후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는데 양성률이 26.4%.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4명 중에 1명은 사실 지난주에 제가 리포트할 때는 이게 5명 중에 1명이었는데 이제 4명 중에 1명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1,000명 넘었고 아직 검사 안 받은 교인 또 검사에 응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이런 교인분들이 적지가 않아서 지금 N차 감염은 일어나고 있다. 뭐냐면 사랑교회 발 확진자 1,056명 오늘 숫자가 사랑교회 교인들만이 아니에요. 교인, 방문자 또 이 교인이나 방문자로 감염된 사람들의 접촉자, 주로 가족, 그리고 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번져나간 그 어떤 공간을 따져보면 25개소에 퍼져 있어요. 근데 그 검사 대상은 지금 14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진은 어디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랑제일교회와 연결돼 있는 바로 그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광화문 집회,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요. 지금 참석자가 5만 5천 명으로 이제 집계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30% 정도 검사를 받았다. 그럼 아직도 3만여 명이 미검사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건당국에서 얘기를 해도 검사를 또 거부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사랑제일교회 발 그 확진자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했는데도 50% 이상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더 문제는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이 깜깜위 그다음에 무증상 환자들이 20%가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2%까지 올라왔어요. 특히 이번 주까지는 정말 집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게다가 광주에서도 그랬고 창원에서도 그랬고 제주도에서도 그랬는데 8.15 집회에 참석해서 증상이 왔는데 참석하지 않았다고 계속 거짓말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지금 송파 60번 환자 확진자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이제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광주 북구에 사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5명의 가족이 다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역학조사에서 어디 다녀왔는지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명 가족 전체가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자진해서 검사를 받은 건 20대 아들 하나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족은 다 확진으로 나왔고. 그럼 지금 이 광주시는 20대 아들 1명,
자발적으로 검사받는 사람 외에 나머지 가족 4명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일가족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제주도에 갔던 목사 부부 네. 온천을 갔는데 네. 이걸 밝히지 않아서 네. 지금 검사 대상자가 1,400명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주일 감췄다, 닷새 감췄다 그러면 N차 감염이 적어도 지금 재생산 지수, 그다음에 감염 평균 주기 이걸 따져보면은 3차 감염까지도 가능한 시간 동안 묵히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온천이 탄산 온천 지역이 탄산 온천이 산방 온천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주도 그 자전거로 이렇게 일주했을 때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숨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GPS로 거의. 동선이 파악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라 GPS 말을 안 하니까 그 동선을 말을 안 하니까 GPS로 해서 동선을 해가지고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문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지금 이 동선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방문한 사람들 모두가 지금 검사 대상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지자체가 전세버스로 이동한 사람들의 숫자, 정확한 명단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집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방역 당국에서 GPS 조사해서 이 지자체 공유해준 명단하고를 이렇게 맞춰보면 GPS 쪽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 절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화를 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광화문 집회 하셨던 분들 집회 갈 때 추적될 수 있으니까 꺼라. 네. 그럼 이제 그걸 끄고 이제 집회 참석했던 분들은 그 기지국 정보에 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더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복합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거짓말 이야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지난번 이태원발 확진이 한참 퍼질 때 그 거짓말했던 20대 강사. 학원 강사. 무직이다. 그 강사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계속 번져나갔잖아요. 7차까지 갔어요. 우리가 그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동선을 숨기고 있는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확진이 걸려서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이웃, 우리 국민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니까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와중에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 하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MC 어떻게 봐요? 네, 사실 이제 저도 기독교 교인으로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모든 교회 현상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일부 교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라도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교회들 때문에 전 기독교에 대한 혐오로 지금 흐르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이 예배를 하겠다.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크겠죠. 헌금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신도들이 대부분 고연령자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헌금하기나 이런 것들 인터넷을 통한 예배 참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금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반드시 이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이런 것들이 행정 집행을 좀 해서 강력한 구상권 청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다 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좀 실제로 좀 집행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벌백계 차원에서. 네. 자, 2차 재난지원금 얘기해보죠. 이렇게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추석 전 민생 지원 방안을 이번 주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이번에는 2차 지원금 빨리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게 100% 지급이냐 하위 50% 지급이냐 이걸 가지고 당정청에서 약간의 논쟁과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신임 이낙연 당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전 국민 100% 지급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선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정청 협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구도가. 자, 정부, 청와대 정부의 핵심은 기재부. 이건 돈을 푸는 문제니까. 일단은 지급 자체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정말 100번 양보해서 주더라도 보편은 어렵다. 선별로 줘야 된다. 이렇게 이 투스텝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당대표, 신임 당대표는 선별이다. 왜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주느냐. 그 대신 이제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나오는 건 오히려 어려운 쪽에 더 주자.
뭐 같은 재원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은 다수는 그래도 보편 전 국민에게 주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써는 게 자르는 게 이 경계를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이 민주당 내에서는 좀 팽팽한 양상이에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쟁이 왜 또 다시 나오는지 1차 때 한 번 했는데. 예. 재난지원금 1차 긴급 재난지원금 했을 때도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선별 지급을 하려면 이것을 선별 지급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구분할 때에 비용이 엄청나게 몇천억이 들어간다. 그거 또 하나랑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선별 지급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국민적인 어떤 혼란, 갈등이 있죠. 그다음에 국민적인 분열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했을 때 모든 국민에게 줬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선별 지급에 관련된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다음 국민적인 혼란이나 분열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경제적인 이거 지표상으로 다 통계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그 지표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도 정말 필요할 때 또 수요를 받았고, 왜냐하면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또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또 복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선별이냐 전국이냐라고 자꾸만 이런 소모전을 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론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파생된 반론들인데 첫 번째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다 줘봤으니까 한 번은 선별로 주는 것도 미래를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새로 이 경계를 구분하는 데는 굉장히 막대한 행정비용이 든다. 맞는데 지난번으로 돌아가면 이거죠. 건보료 기준으로 끊을 때 만들어져 있는 대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데 문제 지난번엔 여론이 안 좋았던 건 경계선에서 안 받아도 되는데 포함된 사람이 있고 또 이 받아야 되는데 빠진 사람이 있는 그 경계선에서의 이제 문제들. 근데 그거 괜히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이 다주자였고 세 번째는 지금 이낙연 당대표 논리는 뭐냐면 요거예요. 지난번에 쿠폰 풀려고 했다가 완전히 야당한테 얻어맞고 쿠폰 미뤄졌습니다. 그 쿠폰이 8월에 지급하고 11월 30일까지 쓰는 거였는데 사실은 넉넉하게 쓰는 거거든요. 기간 많이 주고. 근데 지금 소비를 권장할 때냐. 코로나가 번지는데 뭐 나가서 사 먹으라는 거냐. 외식 권장이냐. 여기에 정부가 완전히 뜨거 그래가지고 일단 쫙 밀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근데 지금 돈을 푸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돈을 풀면 안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이니까.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의 그 시각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서 소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가면 대면을 하게 되고 코로나19가 더 창궐할 것이다라는 논리인데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요.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요. 코로나로 죽느냐. 물론 뭐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아니면은 내가 굶어 죽느냐의 어떤 절체절명의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 돈으로 술을 드시거나 물론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거나 꼭 필요한 쓰기 위해서 지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거지 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의해서 소비가 활성화돼서 코로나가 창궐할 것이다 라는 논리는 이건 정말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어렵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여기에 대한 생각합니다. 반론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 돈을 줄 때 이건 복지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돈을 줌으로써 쓰게 하는 것이다잖아요. 그럼 지금 이 김 변호사님 말씀에 누구라도 동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소비자에게 30만 원씩 줘서 쓰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자영업자들한테 쏟아부어야 된다. 지금은 직접. 왜냐하면 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김기태 변호사님 30만 원 쓰세요. 어디서 쓰는지 이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긴급한 소상공인과 중소상공인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거기다 돈을 직접 주라는. 이거는 근데 그거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의 자영업자한테 자영업자가 지금 몇십만 명이 되고 몇백만 명이 되는 그 자영업자한테 누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선별해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거는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제가 한 3번 반복하면 그만해주세요. 끈으란 얘기잖아요. 저는 긴장도가 너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동의하고 자영업자들한테만 줬을 때 그러면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여러 가지 다 겹치니까 그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MC 장원 씨는 저 두 분의 말이 끝날 때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 방송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 그러니까요. 예. 그 말 끝나기 전에 막 들어와 버려야 돼요. 저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고 가정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거든요. 어르신들 말 자르는 거 아니라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다 제가 여기서 잘리게 생겼습니다. 아니 형 이제 막 자르고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형 저한테는 막 하세요. 네. 소득순위 자르는 것보다 더 어렵네요. 이게 말 자르고 돌아가는 게. 재밌다. MC 장원 씨 얘기하세요. 생각 얘기하시고. 네. 아니 건보료 기준으로 자르는 것도 사실 전 국민이 합의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 소득과 올해 소득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한 차이. 그렇지. 이분은 올해 들어서 전성기를 맞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패션이 달라진 올해 거구나.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렵지만 그래서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건보료 엄청 오를 거고 올라야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하면요. 받아야죠. 저 아마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반대로 작년에는 엄청 벌었지만 올해는 또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가게 문 닫은 큰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분들이 지원금을 못 받는 일도 생길 것이고요. 또 이거 지원금이 계속 지급된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대면이 많아짐으로 해서 감염률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방역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높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생긴다 그래서 무작정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돈 펑펑 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활동들을 해야 하고요. 그게 무서워서 선별 지급한다는 건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왜 말을 못 하겠습니까, 두 분이서? 왜 그랬어요? 죄송해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러면 내 말은 나 혼자 하고 기태 변호사의 말을 두 분이 나눠서 했으면 딱 맞을 뻔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온갖문제연구소 4부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 다룰 사안도 상당히 엄중하고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내일 의사 국가시험이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부가 예정대로 치른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꿨죠? 일주일 미루는 거예요. 일주일. 오후 한 4시 좀 넘어서 3시 좀 넘어서 고속보가 나왔네요. 정부 이제 일주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7월 8일에 한다. 예. 그런데 그 정부가 일주일 미룬다고 얘기하고 나서도 의협 얘기는 철회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거부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그러면 결국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정부가 일주일 뒤에 또 미뤄지진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의협에서 대전협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철회 그걸 꺼내기도 정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철회 전에 나왔던 것은 백지화 또는 원점 재검토 이런 정도면은 될 분위기였어요. 협의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도 이게 정책의 방향이 있는데 백지화 원점 재검토 얘기를 할까? 근데 오늘 얘기를 보면 했다는 거예요. 원점 재검토. 사실상 뭐가 원점 재검토냐 하면 이 의사 집단과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는 정책은 실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결과 합의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합의 결과는 의사 집단의 이해가 반영이 된 절충안이어야 합의가 되겠죠. 아니면 영원히 합의가 안 될 테니까. 그러면 영원히 정책은 추진이 안 되겠죠. 그럼 이 정도면 사실상 원점 재검토 아니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관련 이해단체에서 파업하고 우리 받아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원점 재검토하고 처리한 적이 있는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의사협회만. 뭐 KTX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의사의 정원수가 늘질 않았어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가지고 10년에 1년에 400명씩 10년에 4,000명 증원한다니까 이렇게 의사협회하고 전공의협회가 이게 이렇게 지금 강하게
철회를 정부에 대고 철회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부가 왜 하기 어렵냐면 이렇게 해서 만일 철회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든 관련 단체, 이해단체에서 다 들고 일어서겠죠. 선례를 남기게 그래서 되면. 저는 정부는 지금 코로나19 정말 상황에서 엄청나게 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또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정부가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면 영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라 지금 의사협의회나 전공의협의회에서 제일 반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의사수를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 의사수를 왜 증언해야 되느냐. 의사수를 증언하자고 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벼랑끝 전술을 써왔어요. 그래서 이 앞전 정부들이 계속적으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을 철회를 한 거고. 이번에는 좀 저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봅시다. 과거 정권에서도 의대 정원 늘리려는 시도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협에서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일단 대전제에서 동의했거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장 김현수 병원장도 2019년 12월 21일자 신문사설에서 당장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분은 지금 와서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의사수를 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밥그릇 싸움 아니냐.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지금 여러 의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의협 지도부나 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진 의사들이 이게 좀 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수 증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4가지 4대 악천외 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의사들이 그야말로 자충수를 둔 거예요. 예. 왜냐하면 3번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그렇죠. 이건 국민들에겐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한의 양의 간의 대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한방 첩약을 급여화한다. 이거 완전히 오해가 있는 게 하들이 사실은 상당히 화났어요. 예. 네. 야, 이 양의들은 기존에 그 수많은 항생제가 있는데 새로운 항생제 몇 개 나오면 그거 급여화 시키는 게 뚝딱 이루어지는데 이 한방은 그야말로 이제 어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니까 예. 비싸다는 인식이 큰데 지금 보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야, 보약을 반값으로 만든다며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월경통하고 안면마비 딱 한 3가지의 검증된 한약을 3년 동안 이 의료보험 적용하는 걸 시범해보자. 시범 적용해보자.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근데 이걸 반대하느냐. 이게 4대 악에 들어갈 일이냐. 그리고 4번째는 이제 비대면 진료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의사조직이나 병원 조직 내에서도 입장이 좀 엇갈려요. 사실 한 2000년대 초반에는 참여정부 시절엔 이거 하자고 의료계가 막 했어요. 대형 병원 중심으로. 근데 개원의들은 반대를 했죠. 그럼 동네 병원 누가 오냐. 다 저 좋은 종합병원에 비대면 진료 신청하지. 근데 이번에 보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에만 특수하게 쓴다는 내용이에요. 네. 이거 범용화하는 것도 아니고 상용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3번, 4번은 빼도 돼 사실은. 네. 근데 의사들이 1번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 그것을 우리와 협의해서 절충하면 가능하다. 근데 2번은 절대 안 된다. 공공의대 설립.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얘기를 얼굴을 맞대고 해보니까 4대 악철회가 아닌 거예요. 잣대고 pot대고. 공공의대 설립을 왜 안 된답니까? 공공의대 설립 방식 자체가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선발 방식 자체가. 그 얘기는 무슨 뭐 시도지사가 추천 또 시민단체가 추천 그런 정부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아요. 뭐냐면은 이거는 발의만 된 법안이고 통과 안 됐지만 그 의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공공의대 졸업자는 서울의대 교수로 우선 임용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 법안이 최근에 발의된 것에 대해서 공공의대를 키우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개인 발의고 통과도 안 됐으니까. 맞아. 여기 보시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를 뽑더라도 결국 어차피 공공의대에 나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니라 그 공공의대가 설립된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되니까 우리 법무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무관으로 군대에서 10년간 있어야만
변호사 자격증 주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된다는 이 규정이 있을 건데 이제 공공의대를 설립하게 되면 결국 10년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수도권과 피부과 성형외과로 의사가 몰리게 될 것이며 나중에 치열한 경쟁을 우려해 지역의사도 뽑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건 결국은 밥그릇 싸움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렇게 말 안 할 테니까. 네. 표면적으로 뭐 내가 경쟁이 세지니 그렇게 말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뽑는 거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다 반박이 됐잖아요. 그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공공의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다른 이유 있어요, 그러면? 네, 일단 뭐 선발 인원 자체가 일단 우수한 학생들은 일단 수도권 내에 있는 의대에 갈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 좀 낮거나 실력이 없는 학생들이 공공의대에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의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까지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법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법고시 출신들 또는 지금의 검사나 판사나 그때 당시에 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질적 법률 서비스의 질이 엄청나게 하향 조절되고 정말 그렇죠. 질이 안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50명 뽑을 때 똑똑하신 분들이죠. 근데 1000명, 2000명 뽑으면 그중에 똑똑하신 분 50명, 500명 없을까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제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또 친구가 저기 지방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학력고사 차이로는 몇 점 안 납니다. 한두 문제 차이예요. 맞아요. 의대는 그렇지. 그런데 서울대 들어간 애가 저기 지방대 의대 들어간 애를 엄청나게 무시하더라고요. 수능 점수 몇 점 안 차이 나는데 그런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10년 뒤에 공공의대를 졸업한 그 의사들이 결국은 수도권으로 몰려왔을 때 지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도 결국은 많은 의사들의 목적이 개업일 것입니다. 그때 그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올라왔을 때 자신들이 이 경쟁해야 될 의사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계를 보시면요. 그 서울에서 가장 파산을 많이 하는 직종이 의사입니다. 예, 현재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의사는 개업을 하게 되면 비싼 돈에 의료기기를 값비싼 의료기기를 리스해야 되거든요. 장비 이런 게 그러니까는 공간 그러니까 개업하는데 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폐업률도 제일 많은 거예요, 의사가. 그런데 만약에 지역에서 10년 동안 살고 거기에서 인맥도 있고 거기 생활터전이 거기 있는데 내가 10년 다 의무복무했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사람 많은 데로 온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도권에서 개업을 하는 것보다 지금 제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그 외곽지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금전적인 어떤 그 버는 수입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안 가요, 그래도. 근데 두 분의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나온 이야기의 총 집대성이에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 논리로 싸우는데 제가 이야기를 직접 들은 의사분은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금 공공의료가 필요할 정도로 꼭 필요한 이 진료 분과인데 없는 거. 네. 그게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산부인과 요즘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저출산 시대에 분만 잘해야 되는데 이 태아와 산모를 잘 돌봐야 되는데 잘 안 간다. 그리고 이 소아내과 이런 데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업했을 때 돈이 잘 안 되는 맞습니다. 흉부외과. 우리 아이가 심장이 아프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에요. 맞습니다. 심장 수술인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정형외과. 그러니까 그 의사들끼리도 정형외과는 가장 힘든 직종. 막 정말 톱질하고 피 튀기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분야가 필요한데 의사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피부, 성형외과. 어찌 보면 시술도 좀 덜 위험하고 쉽고 돈 많이 벌고 이제 시장이 넓은. 근데 이 의사분의 이야기 뭐냐면 지역에 흉부외과나 소아내과나 뭐 산부인과나 이런 과가 의사들이 안 가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진료 과목이 병원에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가고 싶어. 근데 그 과목이 없어. 일자리가 없어. 그 봉사정신을 가지고 내가 지역에 가서 나는 정형외과로 일할 거야. 그래서 다친 사람 많으니까 농촌에 이 사람들 돌봐줘야지. 근데 병원에 그런
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고 나서 느린다고 해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약간 일리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요. 저는 의정협의체뿐만 아니라 의정환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협의회도 있고 직접 소비자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의정민협의체가 되겠죠. 의정민협의체도 의정환협의체는 여하가 그래서 소비자 얘기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상이라는 건 이렇잖아요.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철회하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린 복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이건 협박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전략이 없다. 협상이라는 거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지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협상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부인과 안 가고 소아과 안 가고 돈 많이 되는 성형외과 가고 그다음에 피부과 이런 데만 간다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의사들이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의료 수가의 현실화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본질이죠. 그렇죠.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의사수 늘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케이. 의사수를 늘리는 대신 협상을 통해서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의사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의료 수가 현실화를 따내면 되잖아. 이게 협상이죠. 무조건 무릎 꿇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들어와라라는 식의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전인 게 전공의협의회가 김기태 변호사를 자문 변호사로 모시면 되겠네요.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의협에서 의료 수가를 전면적으로 꺼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까 최일평론가 이야기대로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정부도 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어야 된다.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지은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가겠느냐. 만약 공공의료기관 늘리자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 많이 지어서 아까 기피과들 많이 만들고 지역에다가. 그럼요. 그리고 공공의대에서 나오는 의사들을 거기에다가 투입하는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얘기 자체가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정부는 정책을 딱 굵은 정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정책을 얼마 잘 국민들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 이런 전술적인 부분, 방법적인 부분을 상의하는 거지. 아니 정부가 세운 정책에 대해서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나 복귀하지 않겠다는 이런 식의 협상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인류를 찾아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심지어 두세 가지가 한 번에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트윈데믹이라고. 그러면 의료 공백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가뜩이나 부족한 이 의료진 숫자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될 게 뻔하거든요. 안 부족하대요, 의사분들은. 안 부족하답니다. 그 어떻게 아니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적고요. 아니, 그나마 안 부족하대요. 어떻게 해야 돼? 안 부족하다니까 간호사분들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청와대 1인 시위했어요. 우리 부족하다고 많이 뽑아달라고. 이게 간호사분들뿐만 아니라 재밌는 게 의사협회는 반대했지만 병원협회는 초기에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의사는 안 부족하다고 하는데 병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정부를 빼고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시장 안에서. 그 병원 건물 뻔히 아는데 의사가 부족해요. 그러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의사분들은 의사 수는 안 부족하다.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병원과 의사의 이야기가 맞아야 정합성이 있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세울 텐데 이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구나. 일주일만 지켜보시면 아마 4분 오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우 말씀 여기까지 듣고 동그랑 땡74님께서 3313번 버스에서 뉴스정면승부 잘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잠실의 3313번 버스 기사님 뉴스정면승부 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